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스즈도 유메 작가의 죽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 그 경계를 흐리는 꿈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제1부 마지막 날 2018년 8월 4일 토 기익 하는 바퀴의 마찰 소리와 묵직한 충격음이 났다. 커다란 몸을 흔들며 전철이 급정거한다. 마주보고 앉는 좌석의 창가 쪽에 앉아 선잠을 자던 이세는 황급히 창틀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거칠게 정차한 차량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안내방송도 없다. 창밖에는 역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잠에서 막 깨어나 몽롱한 상태로 차내 전광판을 올려다본다. 잠시 후 도착역은 치가사키, 모기, 역이라고 적힌 오렌지색 글자를 확인한 이세는 창문 유리에 뺨을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이세가 탄 선두 차량은 승강장 중간쯤에 멈춰 서 있었고 승강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사이를 헤치고 지하철역 직원이 몇 명인가 나왔다. 뒤로 물러나 주세요. 하는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시간대가 휴일 21시인데 승강장이 왜 이렇게 혼잡해? 라는 의문은 바로 풀렸다. 승강장 천장에는 역 표시판 아래에 2018년 8월 4일 토 치가사키 불꽃놀이 축제라는 긴 배너가 가로로 걸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승강장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중 절반이 유카타를 입고 있다. 아무래도 이세가 탄 전철에서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난 모양이다. 승강장이 심하게 혼잡한 탓에 밀려 떨어진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다. 방금 들렸던 묵직한 소리가 혹시? 하고 인상이 찌푸려진다. 아, 승객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방금 전 치가사키역 승강장에서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서 우리 열차는 긴급 정지했습니다. 잠시만 이대로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중위원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나온 안내 방송을 멍하니 들으면서 이세는 눈을 감고 창틀에 팔을 괴어 몸을 기댔다. 아마도 밖은 찜통더위겠지. 밖이랑 비교하면 전철 안은 추울 정도였다. 치가사키역 승강장에서 불꽃놀이 구경하느라 땀에 푹 젖은 사람들이 잔뜩 타는 모습을 보고 냉방온도를 낮춘 것일지도 모른다. 반대편 좌석에 두 다리를 얹고 몸을 쭉 편다. 좀처럼 출발할 생각이 없는 전철 안에서 이세는 또 한 번 잠이 들었다. 이거 꿈이네. 꿈이란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꿈속의 이세는 카모노미야, 앞궁, 역 승강장에 서 있다. 사람이 드문드문한 승강장을 하얀 형광등이 어슴풀에 비추고 있다. 승강장 밖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고 이따금 강한 바람이 선로를 따라 자라난 잡초를 흔든다. 자신이 지금 두꺼운 검은 코트를 걸치고 주머니에는 두 손을 찔러 넣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입가에서는 하얀 김이 나오고 있다. 꿈속은 차가운 한겨울이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시각을 뺀 나머지 감각들이 심하게 흐릿하다. 온도가 없는 물속에 빠진 것처럼 귀가 먹먹하고 피부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비나 눈, 냄새조차 없다. 다만 이상하게도 눈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만큼은 하나하나 선명하게 머릿속으로 전해져 왔다. 갑자기 오른손이 멋대로 움직여서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멋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놀랐지만 그 흔들리는 감정이 보이는 형태로 표현되는 일은 없었다. 자신의 오른손이 분명한데도 행동을 제어할 수 없어 그저 내려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따뜻하지도 춥지도 않은 방 안에서 혼자 마치 1인칭으로 촬영한 VR 영상을 보는 감각이었다. 이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선이 휴대전화 홈 화면으로 향했다. 2019년 2월 4일 월 16시 54분.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반년 후다.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차분함이나 냉정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폭발할 것 같은 엄청난 분노와 초조함만이 머릿속에 퍼졌다.
난폭하게 발을 구르는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이 관찰한다. 꿈을 보는 자신과 꿈속의 자신. 그 둘이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새는 영문도 모른 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멀리서 전철 경적 소리가 들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이새는 뒤를 획 하고 돌아보았다. 바로 옆에서는 남자 둘이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한 명은 고미부치였고 나머지 한 명은 체크문의 코트를 입었는데 고미부치 몸에 가려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새는 재빠르게 움직여 방어하는 고미부치 곁으로 달려갔다. 체크문의 코트를 입은 남자로부터 고미부치를 잡아 떼어내는 힘에 의해 그만 몸이 돌면서 선로 쪽을 향했다. 그 순간 눈앞의 풍경이 격렬하게 뭉개지면서 등이 뒤로 젖혀졌다. 누군가가 이새의 등을 밀면서 고미부치까지 한꺼번에 승강장 선로로 굴러 떨어뜨린 것이다. 추락한 이새는 몸을 틀어 형광등이 비추는 승강장을 올려다본다. 체크문의 코트를 입은 남자가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서 이새를 보고 있었다. 역광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 전철이 형형한 라이트를 받으며 달려오고 있다. 옆에서 절규하는 고미부치의 고함이 마치 음소거라도 한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두 귀를 자극한다. 피할 틈조차 없다. 죽는다. 각오한 순간 이새는 몸을 움찔거리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커다란 소리가 났다. 맞은편 좌석에 올려놓은 다리가 가방을 걷어차는 바람에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혀를 차며 몸을 일으킨다. 가방을 다시 맞은편 좌석에 던져놓고는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다. 전철은 아직 어중간한 위치에 정차 중이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승강장에는 영무원들이 바쁘게 노란 로프를 치고 있었다. 유카타를 입은 승객들이 연이어 계단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통제 지시에 따르는 모양새였다. 이대로라면 전철이 다시 운행되기까지 한참 더 걸릴 것 같았다. 이새는 목을 쭉 빼고 차량 안을 훑어보았다. 이 선두 차량에는 승객이 10명 정도 골고루 퍼져 앉아 있었다. 모두 무표정하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 문득 통로를 사이에 둔 옆 좌석을 쳐다보니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 하늘색 셔츠에 회색 주름치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교복이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남색 가방 손잡이를 꼭 쥐고 놀란 얼굴로 이새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야 구급차가 도착한 모양인지 빨간 불빛이 깜박거리며 여학생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눈살을 찌푸린 이새는 사람들이 천천히 이동하는 승강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악몽에 시달려 가방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설마 학생에게 들킨 줄은 몰랐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진다. 그건 그렇고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꿈이었다. 심지어 남이 만든 영화를 보는 느낌마저 들었다. 모든 사건이 자기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도 자기 의사가 전혀 개입되는 일 없이 몸이나 시선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깨지 못했다. 추위도 느끼지 못했으며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자기가 전철에 치여 죽었다는 사실만이 꿈에서 깬 뒤에도 이새의 가슴 속을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역 승강장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는 꿈. 이게 다 전철이 긴급정차한 탓에 그런 꿈을 꾼 것이 분명하다. 현실, 치가사키역에서 일어난 사상사고가 무의식 중에 이새의 사고로 들어와서 형태를 잡아 재현된 것이리라. 저기요. 옆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바로 옆으로 다가와서는 이새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뺨에 드리웠다. 인상적인 커다란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고 있다. 그야 무섭겠지? 짧은 머리에 수염을 기른 겉모습 때문인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새를 피한다. 5년 동안 지낸 소년교도소, 일본에서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가 소년원 대신 형벌을 받는 곳이다. 국내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김천 소년교도소가 유일하다. 를 출소한 지도 반년, 길을 물어보는 사람은 물론
이자카야, 일본 선술집에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다. 무서우면 말을 걸지 말지. 이상한 애네. 뭐가? 가방이요. 엄청 큰 소리가 나서요. 별로.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세가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대로 옆자리에 앉았다. 저기요. 이세는 곁눈질로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만 들으면 지인인가 싶기도 하지만 낯선 얼굴이었다. 이세의 옆을 노려보며 입을 꾹 다문 여학생에게 왜 자꾸 부르는 거야? 하고 묻는다.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 내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하고 대답하자 가슴이 울렁인다. 분명 만난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 얼굴 사진이 유출된 적은 있다. 그것도 10대 시절이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시무룩한 얼굴로 시선을 정면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세 옆자리에서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왜 그러는 거지? 이세와 여학생 사이의 대화가 끊기자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빨간 구급차 사이렌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밖에서는 구조 활동이 시작된 모양인지 많은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15개 차량으로 편성된 전철이 승강장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머리부터 뛰어들었으니 살아있을 리가 없다.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은 무시하자고 생각한 이세는 창문 유리에 머리를 기댔다. 서늘한 창문 유리를 뺨으로 느끼면서 눈을 감는다. 잠시 뒤 전철 밖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말할 때마다 가쓸데없이 많은 차량 내 안내방송이 때때로 황망히 들려온다. 그 상태로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세는 자갈밭에 서 있었다. 입김이 하얗다. 방금 전 본 꿈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검정 코트를 입고 있다. 사무실 뒤 주차장 한가운데에 떡 버티고 선 이세는 불끈 쥔 두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꿈이구나. 상황은 파악했다. 게다가 비슷한 꿈이다. 시각 말고 다른 정보 대부분이 차단된 상태라 소리나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의사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나오지 않는다. 이세는 뱃속의 창자가 끓어오르며 뒤집힐 것만 같았다. 눈알은 증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이 뜨거웠고 머리로 피가 쏠려 눈앞이 뒤틀린다. 머리를 들자 바로 앞에는 낯익은 흰색 밴이 정차되어 있었다. 매일 오가는 주차장과 몇 번이나 탔는지 셀 수도 없는 회사차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평범하지 않았다. 이세의 두 눈이 향한 곳에는 붉은 얼룩이 져 있었다. 하얀 자동차 차체에 군데군데 튄 생생한 액체. 회사차 문이 활짝 열렸다. 문에 매달리는 자세로 고미부치가 쓰러져 있다. 고미부치는 신음소리를 내며 옆구리를 두 손으로 누르고 있었다. 검은 다운재킷에서 깃털이 튀어나와 원래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물들어간다. 빨갛다. 고미부치 옆구리에 끈적하니 붙은 피를 노려보며 이세는 뒤를 돌아봤다. 바로 옆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너무 오랜만이라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카스야 타쿠미,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 저 녀석이 왜 갑자기 꿈에 나오는 거지? 카스야는 기억 속에 남은 모습과 달리 어른스럽게 나이를 먹은 모습이었다. 현재의 이세와 동갑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게 6년 전인데도 성장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꿈에서 나타나다니 묘했다. 그 잘생긴 입술로 중얼거리며 한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손으로 나이프를 쥐었다. 새빨갛게 물든 은색 날. 이세는 바로 손을 뻗었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손이 멋대로 나이프 손잡이를 잡더니 카스야 손에서 떼어놓았다. 그리고 이세는 카스야 옆구리를 나이프로 찔렀다. 시선 끝에서 카스야의 잘생긴 얼굴이 괴로움으로 일그러진다. 비명을 지를 뻔하며 벌떡 일어났다. 빨간 빛이 눈을 찌른다. 아까 전과 다를 바 없이 차 안을 비추는 구급차 사이렌 불빛이었다. 후, 작게 한숨을 내쉰다. 온몸이 땀에 젖었다. 잠이 확 깼다.
아무리 전철이 사상사고를 낸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꿈 내용이 이상했다. 방금 본 건 대체 뭐지? 직장 동료 고미부치가 나온 것은 그렇다 쳐도 카스야가 등장한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한동안 잊고 지낸 초등학생 시절 친구다. 지금은 친구도 아무것도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완전히 사이가 멀어졌다. 사람을 찌르는 꿈이라 그런지 기분이 찜찜하니 좋지 않았다. 거친 숨을 진정시키기 위해 창밖을 보려고 하는데 옆자리에는 아직도 그 학생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저기요. 이번이 세 번째다. 이새는 짜증이 나서 뭔데? 하고 거칠게 대답했다. 혹시 꿈 꿨어요? 뭐? 루시드 드림 아니었나요? 뭐? 루시드 드림이요. 꿈인 줄 알면서도 꾸는 꿈을 말해요. 그녀가 불쑥 속삭였다. 꿈 내용은 전철에 부딪혀 죽는 꿈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안 거지? 저도 요즘 자주 꾸거든요. 승강장에서 떨어져서 전철에 부딪혀 죽는 꿈. 장난치지 말고. 이새는 엄지로 창밖을 가리켰다. 들것과 오렌지색 모포가 보였다. 밖에서 저 난리를 치니까 짐작해서 맞춘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뭔데? 이새가 짜증스럽게 말하자 여학생도 이제야 겁을 먹었는지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수상하게 여기면서 바깥 상황을 지켜보았다. 차량 전방에서는 파란 방수포를 치는 모습이 보였다. 전철은 좀처럼 움직일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또다시 잠이 들 엄두는 나지 않았다. 연속으로 본 이상한 꿈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 있었다. 루시드 드림이라고 했던가? 그러고 보니 평범한 꿈은 아니었다. 고미부치랑 함께 승강장에서 떠밀려 죽는 꿈도, 눈앞에서 고미부치가 칼에 찔린 상황에서 카스야의 피 묻은 나이프를 빼서 복수하듯 찔러버린 꿈도 다 기분 나쁜 꿈이었다. 색이나 형태가 하나하나 선명했기에 잠에서 깼는데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용을 비약할 것도 없이 꿈속에서 일어난 상황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곱씹어 떠올릴 수 있었다. 무슨 꿈을 꾼 건지 기억을 떠올린다기보다도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되짚는 감각에 가까웠다. 꿈이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손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얼마 뒤 차량 앞에 깔렸던 방수포도 경찰관이 걷어가고 소방관 구급대원들이 차례로 계단 위로 올라갔다. 모포로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들것이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슬쩍슬쩍 보였다. 전철이 정차한 지도 50분이 넘게 경과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열차는 앞으로 약간 이동한 후 바로 문이 열리겠습니다. 치가사키역에서 내리시는 승객 여러분은 두고 가는 물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차내 안내방송이 나왔고 전철이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강장 가운데에 있는 계단을 뒤로 보내고 승강장 가장자리까지 오고 나서야 천천히 멈춘다. 갑자기 푹 찌는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일어섰다. 뭐라고 말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이새는 눈길만 돌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린 결국 죽을 거예요. 꿈에서 본 것처럼. 얼마 안 있어서 전철 사고로. 그녀가 슬퍼하듯 고개를 숙인다.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라는 말을 남기고 그녀는 전철에서 내렸다. 제2부 선택 2018년 9월 14일 금 자, 우리 커넥티드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하며 건배. 고미부치가 맥주잔을 든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동시에 코시누마, 사토, 히키모토 3명이 에이 하고 고함을 지르며 맥주잔을 서로 부딪혔다. 이세와 나카하라도 어물어물 동참한다. 신입 3명 가운데에서도 고미부치와 코시누마
두 사람과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토나 히키모토와는 달리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영업 경력직 나카하라는 상당히 다르다. 탈색한 머리에 피어스를 몇 개나 뚫은 사토와 금색 용이 커다랗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히키모토. 수수하고 무뚝뚝한 중년 아저씨 나카하라와는 대조적인 생김새다. 이 녀석들이 생긴 건 날라리 같지만 괜찮은 놈들이야. 생맥주를 원샷한 고미부치가 옆에 나란히 앉은 사토와 히키모토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사토는 중학교 졸업하고 토목공 사장에서 건실하게 일했고 히키모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태까지 장거리 트럭 운전사를 했어. 체력이랑 기력만큼은 멀쩡하지. 체력이랑 기력은 이니까 머리 쪽은 기대하지 말아줘. 사토가 자기 머리를 손가락질하며 낄낄 웃더니 우리 4명 중에서는 고미부치만 머리가 좋았지. 하고 고미부치 어깨를 툭 친다. 아, 맞다. 머리 하니까 생각났는데 사토랑 히키모토, 너네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와라. 에? 진짜? 당연하지, 자식아.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 모습들이 지금 사회인답다고 생각하냐? 아, 진짜. 염색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나도 돈 괜히 썼네. 고미부치에게 지적받은 사토와 히키모토가 자기 머리를 잡아당기며 과장되게 좌절한 흉내를 냈다. 이세는 수염 길렀는데 저건 오케이고? 사토가 이세를 손가락질한다.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말 놓고 이름을 막 불렀다. 뭐 어때? 좀 세 보여도 불결한 느낌은 안 들잖아. 나카하라 씨 머리는? 좀 옛날 스타일 아냐? 2대8 가르마가 어디가 문젠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좋아하시거든? 그럼 코시누마 배때기는? 그건 아웃. 고미부치가 진지하게 대답하자 야, 난로에 끼워 넣어? 하고 코시누마가 싹 비운 맥주잔을 흔들며 두 사람을 위협한다. 환영식을 위해 코시누마가 예약한 가게는 오다와라역에서 바로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술집이었다. 큰 길가에는 프랜차이즈 가게가 많지만 여기는 것만 봐도 자영업자다. 방금 코시누마가 종업원이랑 친한 듯 이야기를 나눈 걸 보면 아는 사람이 하는 가게인 모양이다. 이세, 고미부치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라고 했지? 히키모토가 물어보자. 하고 대답한다. 그러자 이야, 의외인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고미부치가 막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분위기가 완전 안 맞는다고 계속 짜증냈었거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 뭐, 처음에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이세가 대답하자 고미부치가 맞아. 하고 덧붙인다. 내가 수업 땡땡이 까고 놀러 다니는데 이세가 따라다닌 셈이니까. 한 번 같이 노니까 의외로 죽이 잘 맞아서 평일 대낮부터 노래방 가거나 바이크 면허 따서 동네에서 타고 다니거나 별짓 다 했지. 고미부치 웬일이야? 얌전하게 놀았네? 그 정도만 해도 히라츠카가쿠엔 고등학교에서는 완전 양아치 취급이거든? 자칭 입시 명문이니까. 고미부치가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 옆에서 사토가 대화에 끼어든다. 히라츠카가쿠엔, 거기 여자애들 교복 이쁜데 아냐? 히라츠카역에서 자주 봤는데.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빨간 체크무늬 치마 입은 여고생 애들. 응? 교복이 그랬다고? 아닌데, 그치? 고미부치가 묻자 이세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늘색 셔츠에 회색 주름치마. 재킷은 남색. 이세가 카타오카 사요가 입은 교복을 떠올리며 대답하자 뭐야, 평범하네. 하고 사토는 불만스런 표정을 지었다. 나 중졸이잖아. 그래서 그런 게 좀 타입이란 말이지. 이쁜 교복 입은 여고생. 미안한데 우리 학교 아니야. 고미부치가 한쪽 입술 끝을 비틀어 올렸다. 종업원을 불러 생맥주 4잔을 추가한다. 아무래도 고미부치 친구들도 고미부치처럼 술이 센 모양이었다. 이세도 고등학교 때는 고미부치와 같이 자주 술을 마셨다.
하지만 5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탓인지 출소한 지 반년 밖이 지나지 않아 술이 잘 받지 않는다. 알코올이나 약물이존 치료에는 교도소가 가장 좋다는 정보를 주워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모양이다. 화제가 한동안 각자 고등학교 때 이야기로 이어졌다. 코시누마와 히키모토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때와 비슷한 학교 생활을 한 모양이었다. 띠동갑 정도로 나이가 차이나는 나카하라도 홀짝홀짝 맥주를 마시면서 당시 학교 행사나 소속했던 탁구부에 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고등학교라. 다른 사람들이 신이 나서 풀어놓는 이야기에 기분이 조금 무거워졌다. 이세에게 있어 고등학교 시절은 자기 인생이 크게 틀어진 시기였다. 1학년 때는 주변 상황에 휩쓸리면서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고 2학년이 돼서는 자극을 찾아 고미부치와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 그 탓에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졌고 3학년 말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그 사건을 일어났다. 의도치 않게 죽인 거라고 해도 상해치사죄다. 그때부터 이세는 일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 물론 고미부치와 만난 사실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고미부치가 없었다면 이세는 고등학교 생활이 전혀 즐겁다고 느끼지도 못한 채로 짓눌리고 갇혀있다는 느낌만 받으며 매일 학교와 집을 왕복했을 것이다. 다만 그때 그 타이밍에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딴 길로 새서 자기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의식이 혼탁해지기 전에 그만 때렸더라면, 지면에 툭 튀어나온 뾰족한 돌만 없었더라면, 오랜 교도소 생활 동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다. 직업훈련이나 작업이 끝난 밤이 되면 사이가 나쁜 수용자들 사이에서 막말이 오고 가는 창고 같은 방에서 벽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 앉은 채 몇 번이고 그 사건을 되짚고 곱씹었다. 저기. 나카하라의 옛날 이야기가 끝나려는 타이밍에 이세는 고미부치를 향해 턱짓했다. 화제를 억지로 바꾸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너네 중학교 때는 어땠는지도 좀 들려줘. 우리? 에이, 여기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야. 죄다 하나같이. 경찰 올걸? 약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했으니까. 고미부치 사인조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사토나 히키모토가 신이 나서 중학교 때 무용담을 늘어놓는다. 솔직히 신입으로 들어왔으면서 고참처럼 구는 사토와 히키모토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갖기는 어려웠다. 고미부치 중학교 때 친구라니까 할 수 없기는 하지만 특정 커뮤니티 출신 인간이 늘어나면 이세는 일단 있기가 부담스러워졌다. 앞으로 일하기 좀 힘들겠네.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세는 맥주잔에 든 맥주를 들이켰다. 이세씨. 네? 도중에 나카하라가 중얼중얼 말을 걸어왔다. 이세와 마찬가지로 분위기나 화제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으리라. 경력자 치고는 분위기도 축 처져 있고 목소리 톤도 낮았다. 눈가가 움푹 꺼져 다크서클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어 인상을 어둡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내일부터 인수인계 잘 부탁드립니다. 빨리 일 처리를 익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아직 반년밖에 안 돼서요. 경력자시니까 바로 저보다 성과를 내실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기 힘들 겁니다. 전 직장에서 한 일은 의자 영업이었기 때문에 결이 다르거든요. 의자요? 사무용 의자입니다.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라고 해도 종류가 아주 많거든요. 가격대도 다 다르고. 나카하라는 누런 일을 드러내며 웃더니 전에 있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고 이번에 어떻게 채용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18년 동안 일했지만 몇 개월 전에 사장이 야반도주에서 회사가 망했다고 한다. 직장을 잃고 할 게 없어 시간만 보내던 와중에 취업 알선으로 이곳의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동정해달라는 말투였다. 눈앞의 남자가 반년 전에 교도소에 수감됐던 몸이라는 사실을 알면 나카하라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같은 상상을 하면서 이세는 묵묵히 술을 들이켰다. 그럼 슬슬 1차는 마무리할까?
우리 6명 다 같이 힘을 합쳐 잘 해내가기를 바라니까 앞으로 잘 부탁하고. 그럼 사토랑 히키모토가 회사 상식을 좀 알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은 이폰즘에 모임이나 행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337 박수를 치는 의식. 박수를 1세트 하면 이폰즘에 1본체, 3세트 하면 3본즘에 3본체라고 한다. 로 마무리하자. 완전히 술에 취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고미부치가 하고 선창하고 마지막에 다시 하고 선창하여 환영식을 마무리 지었다. 고미부치, 코시누마, 이세, 3명은 신입사원이 먹은 것까지 더해서 회식비를 낸다. 가격대가 합리적인 가게라고는 하지만 돈을 2배로 내는 것은 뼈 아팠다. 지금 월급의 실수령액에서 몇 분의 1이 날아간 거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암산하고 만다. 다만 불만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고미부치 호주머니 사정도 딱히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부금 가운데 운영자금을 빼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 가게를 나와 좁은 도로로 나와 퍼진다. 얼굴이 빨갛게 변한 코시누마가 주먹을 치켜들면서 2차 가자. 하고 고함친다. 오, 찬성, 가자. 하고 사토와 히키모토가 바로 대답한다. 그럼 저도 불금인데. 하고 의외로 나카하라도 작게 손을 들었다. 할 수 없네. 나도 가야지. 그래도 까먹지 말라고. 우리는 수 휴일이야. 내일은 아침 9시부터 업무 시작이라고. 에이, 그건 대표권 안으로 어떻게 좀 넘어갑시다. 뭘 넘어가? 고미부치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코시누마를 쳐다보고 이세를 쳐다보았다. 이세, 넌 어떻게 할래? 미안, 난 들어가 볼게. 취했어. 살짝 손을 흔들며 들어갑니다. 하고 등을 돌린다. 그대로 어슴푸레한 뒷골목을 빠져나와 오다와라역 앞 큰 로타리로 나왔다. 그대로 성큼성큼 쟁걸음으로 나아간다.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회사원 무리를 몇 개 추월하여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가 역구내로 들어갔다. 혼자만 2차에서 빠진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고미부치나 코시누마와 다르게 오랫동안 소년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던 이세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며칠 분 식비가 날아가는 것보다 어울릴 줄 모른다는 평을 듣는 게 차라리 낫다. 벌써 밤 10시가 넘어서 그런지 오다와라역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대나대는 관광객이 잔뜩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개찰구 주변에 있는 선물가게도 문을 닫았다. 천장 부근에 떡하니 자리 잡은 거대한 명물 오다와라 초롱, 오다와라 전통 명물로 휴대가 편하도록 아코디언처럼 접는 초롱불을 올려다보며 이세는 자동개찰구를 통과했다. 토카이도선 상행선 승강장으로 향하면서 훅 한숨을 내쉰다. 이렇게 대규모 역에서는 꿈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칸센 탑승 안내 표지판도 널찍한 역내 분위기와 신품 에스컬레이터도 모두 카모노미야역과는 달랐다. 밝은 승강장으로 내려와 보니 마침 오다와라역에서 출발하는 전철이 대기 중이다. 출발 안내 음악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눈앞의 차량으로 서둘러 올라탄다. 사람이 드문드문 앉은 차량 안을 걷기 시작하자마자 문이 닫히고 전철이 출발했다. 그래도 취하긴 한 모양인지 몸이 비틀비틀 거렸다. 좌석 팔걸이를 잡으면서 도쿄 방향 쪽 선두 차량까지 이동하려고 차례로 미닫이 문을 열어 다음 차량으로 나아간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도중에 문득 떠올랐다. 며칠 전에도 이런 광경 보지 않았나? 물론 꿈속에서 봤다는 말이다. 이세는 전철 안에서 혼자 걷고 있었다. 다음 차량으로 문을 난폭하게 열어간다.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두들긴다. 뒤돌아보려고 하자 바로 눈앞의 광경이 사라지고 꿈에서 깨어났다. 그런 루시드 드림이었다. 전동열차 안에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카타오카 사요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사요가 전철을 타는 히라츠카역까지는 아직 20분 더 가야 하는데 애초에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그럼 누구야?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발을 멈추려고 한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가 어깨를 두들겼다.
바로 뒤돌아본다. 역시 이세 맞구나. 겨우 만났네. 남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다. 이세 어깨에서 천천히 손을 떼고 오랜만이다. 한 6년 됐나? 계속 찾아다녔어. 하고 겸연쩍은 웃음을 짓는다. 머리 짧아졌네. 수염 기른 것도 처음 보니까 혹시 착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다니까. 루시드 드림 속에서 몇 번이고 봐온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청년다운 외모다. 나이는 이세와 동갑인 24살일 텐데도 다른 사람이 보면 카시아가 훨씬 젊어 보이겠지.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도련님, 고미부치가 형용한 표현도 이해가 간다. 카시아 타쿠미가 주는 인상은 마지막에 만났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세는 작게 혀를 차고 근처 손잡이를 잡았다. 일방적으로 감동을 밀어붙여봤자 부담스럽고 기분만 나쁘다. 자리는 텅 비어있지만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은 들지 않았다. 왜 이런 데 있는 거야? 말했잖아. 찾아다녔다고.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나서 집에 가는 길에 카모노미야까지 가서 명함에 있던 사무실을 방문했어. 하지만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 오늘은 모두 다 밖에 나갔거든.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헛걸음을 한 게 아쉬워서 온 김에 오다와라에 있는 할머니 댁에 들렸다 온 참이야. 설마 이런 데서 만날 줄이야. 용건이 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카스야 타쿠미의 모습을 눈으로 발견한 순간부터 술이 확 깨서 제정신이었다. 교도소에 편지를 몇 통이나 보냈는데 못 받았어? 받기는 했어. 근데 안 읽었어. 하고 대답하자 카스야는 누가 봐도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불편했나 보구나. 하고 의기소침해한다. 너 같은 엘리트가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볼일이야. 무슨 말이야. 아니야. 미안한데 편지는 안 읽고 그냥 버렸어. 그랬구나. 카시아는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시선을 아래로 돌리며 전화를 안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가 보네. 하고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전화? 할머니 댁에서 이세 명함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기록된 회사 전화로 걸어봤어. 고미부치가 받아서 깜짝 놀랐지만 걔 지금은 비영리 활동 일을 하고 있다면서. 고미부치랑 말했어? 응, 그쪽도 날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직장에 전화 걸지 마. 하고 바로 끊겼지만 카시아는 분한 모양인지 입술을 삐죽였다. 이세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더 알아보고 전화를 할 걸 그랬나 봐. 고미부치가 날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 나름 짐작하고 있었거든. 뭐, 나는 이세 너를 고미부치랑 떨어지게끔 하려고 했으니 싫어하는 게 당연하겠지.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 순수한 마음 그대로 성장했구나 하는 감상을 품었다. 조금도 꼬인 구석 없이 어른이 된 지금도 어릴 때 배운 선악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불량소년이었던 고미부치로부터 이세라는 어릴 때 친구를 되찾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 시절 카스야는 마음속 깊이 믿고 있던 모양이었다. 아주 한순간 열등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뜩인다. 이세야,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좀 할 수 없을까? 내가 계속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세네 아버지와 관련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카스야가 가방에서 수첩과 펜을 꺼내 무언가 적은 뒤 페이지를 찢어 내밀었다. 종이 조각에는 이세가 그동안 쓰레기통에 버렸던 카스야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죽은 사건 말하는 거면 너랑 할 말 없어. 너 재미있으라고 질문 받아줄 마음은 없거든. 곤란해. 일부러 차갑게 말했지만 카스야는 그게 아니야. 하고 슬쩍 흘려넘기고는 종이를 이세 옷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는다. 마음 정리가 다 되고 나서도 좋으니까 꼭 연락 줬으면 해. 보장은 못해. 알았어. 그리고 충고 하나만 하고 싶은데.
이세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카스야는 검지를 세웠다. 고미부치 밑에서 일 안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에? 내가 고미부치랑 같은 대학 다닌 건 알고 있어? 대학교 때 제대로 된 소문을 들은 게 없었어. 여자 여러들 동시에 만나면서 바람 피우고 기둥서방 노릇을 하거나 학교 캠퍼스 안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거나 교수님에게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시비를 걸고 다녔어. 물론 수업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험한 놈이야. 겨우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그런 놈이랑 같이 어울리면 이제 너한테 좋을 게 없어. 나는 정반대 의견을 고미부치한테서 들었는데? 카스야랑 놀지 말라고. 그런 말 믿지 마. 돈 뜯는 것도 싸움질 하는 것도 고미부치한테는 늘 상있는 일이야. 딱히 별난 짓이 아니라고. 너는 그런 사람을 보면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미부치가 어떤 놈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애초에 나도 똑같은 놈이야. 그런 짓이 재밌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노는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제 넌 고미부치랑은 달라. 새로운 일이라면 아는 분에게 소개를 부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고미부치와는 떨어져서 내 쪽으로 와주지 않을래? 됐다니까. 이세는 짧게 대꾸하며 제멋대로 풍파를 일으키려는 카스야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분명 고미부치가 옛날에는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녔겠지만 지금은 멀쩡한 사업을 하고 있어.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치만 카스야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일단 입을 다물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애초에 이세,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고미부치 때문이잖아. 아니야? 고미부치가 널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랑 문제 일으킬 일도 없었을 거고. 너 헛소리도 작작해라. 은인인 고미부치를 욕하다니 이세는 결국 폭발했다. 크게 숨을 들이켜고 난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야. 하고 말을 내뱉는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내가 나에 대해 뭘 안다는 거야?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초딩처럼 구냐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해준다는 일은 빌딩 청소나 공장 제조업 같은 거 그런 거 아냐? 빨간 줄 그인 놈이 취직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그런 데 밖에 없어. 장학금 지원 모집 활동 같은 고상한 일을 나 같은 놈한테 믿고 맡겨주는 사람은 고미부치 뿐이라고. 하고 마지막 말을 내뱉자 카스야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정곡이구나. 실망감이 이세의 가슴 속에 퍼져나갔다. 카스야는 머리가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세의 처우나 고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모양이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전철은 이미 니노미약을 출발해 오이소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카스야가 아랫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곁눈질하며 이세는 몸을 창가 쪽으로 아예 돌려버렸다. 컴컴한 유리창에 이세와 카스야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다. 문득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떠올렸다. 전세는 전철로 니코, 일광로 향하는 도중 반 친구 2명이 멀미할 것 같다고 했다. 이세와 카스야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이 누울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이세와 카스야는 앉을 자리가 없어져 목적지까지 1시간도 넘게 서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터널에 들어갔을 때 창문에 비친 자신과 카스야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고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 또 이렇게 나란히 전철에 타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오이소역을 지나쳐 히라츠카역을 지났다. 치가사키역을 떠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카스야가 저기 있잖아. 하고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것저것 잘난 듯이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대답 없이 시선만 카스야를 향한다. 카스야는 진지한 눈으로 이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세, 넌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인간이 아니잖아. 그치? 뭐? 계속 묻고 싶었던 게 그거야. 원래는 제대로 시간을 내서 묻고 싶은 거였는데. 하고
변명하듯 빠른 말투로 중얼거린 카스야가 아버지 말이야. 하고 말한다. 목소리의 분노가 어린다. 이세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그런 잔혹한 짓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돼. 그건 정당방위였잖아. 아니야?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것뿐이잖아.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 진술 내용을 왜곡해서 조서를 꾸며서 이세가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때렸다는 식으로. 카스야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순간과 동시에 주변 소리가 하나도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정당방위. 카스야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친다. 정말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카스야, 이제 됐어. 이세가 목을 쥐어짜며 소리를 냈다. 내가 그랬지, 나 변했다고. 이세가 숨을 삼켰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전철이 치지도역 승강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직장으로 편지 보내지 마, 전화도 걸지 마. 그리고 난 초등학교 동창회 같은데 안 가. 너랑 나랑은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야. 옛날 추억을 품고 사는 건 이제 그만해주라. 어떻게 그렇게 해, 이세.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것도 묻고 싶은 것도 아직 잔뜩 남아있는데.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생기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꼭 연락해줘. 꼭이야. 장담 못한다고 했잖아. 전철이 천천히 정차했다. 얼굴을 찡그리며 문 방향으로 몸을 돌린 카스야가 그럼 간다. 하고 아쉬움을 남기며 손을 든다. 진심으로 만나서 반가웠고 기뻤다. 승객 몇 명과 함께 카스야는 치지도역 승강장에 내렸다. 동시에 이세는 빠른 발걸음으로 차량 안을 이동하기 시작했다. 도쿄행 선두 차량 방면으로 나아간다. 가능한 한 빨리 카스야가 보지 못하게끔 하고 싶었다. 전철 문이 닫히고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겨우 선두 차량 쪽에 도착한 이세는 빈 좌석을 찾아 헤맸다. 사람이 없는 차량에 타고 싶어서 일부러 끝칸까지 이동해왔는데 하필이면 모든 좌석에 사람이 둘씩 앉아있다. 쳇, 혀를 찬다.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출입문 근처 손잡이를 잡고 흘러가는 바깥 풍경을 멍하니 쳐다본다. 선체로 한참 동안 꾸벅꾸벅 조는 사이 문득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세씨. 놀라서 고개를 들자 오른쪽 좌석에서 카타오카 사요가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교복이 아니라 하얀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다. 작은 숄더백은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옅은 화장을 한 듯하다. 붉은 기가 도는 볼이 평소보다 어른스러워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을 그저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말았다. 오늘은 치지도에서 탄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히라츠카에서 탔는데 없길래 못 만나나 싶었어요. 다행이네요. 딱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카타오카 사요와 만나자 삭막했던 기분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사요가 이 차량에 타지 않은 날이 계속되면 점점 기분이 우울해진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사복 차림이네?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겨준 사요 옆에 앉으면서 이세는 사요의 옷차림을 바라보았다. 학교가 오전 수업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호,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해?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노느라 시간이 좀 늦기는 했죠. 혼날지도 모르겠네요. 사요가 부끄러워하면서 미소 짓는다. 귀엽다 라는 느낌을 품는 것과 동시에 이제 고작 16살 남짓한 고등학생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자신을 의심한다. 괜찮아 보이네. 저번에 봤을 때는 꽤나 힘들어 했잖아. 그땐 죄송했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그 뒤로 좋아한다는 선배랑은 어떻게 됐어? 표정을 살펴보며 물어보자 사요는 역시 안 되는가 봐요. 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선배는 여전히 학교에 안 나오고 있어요. 소문으로는 학교를 아예 안 나오게 된 것 같대요. 그 뒤로 예지몽도 원래대로 돌아갈 낌새도 없고 바뀐 뒤 내용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다른 남자랑 사귀는 꿈 말이야?
사요를 손에 넣은 남자가 부러워질 것만 같아 이세는 서둘러 말을 잇는다. 새로운 남자랑은 최근에 처음 만났다고 그랬지? 관계는 진전이 있었어? 아니요.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상은. 어떤 사람인데? 선배 친구인데 다른 학교 2학년이에요. 하지만 예지몽에 따르면 저희가 사귀게 되는 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같아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렇구나. 저번에 만났을 때와 비교해서 사요는 포기한 기색이 역력한 말투였다. 아마도 지난 10일 동안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반복했으리라. 예지몽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 확신하게 되어 실망한 게 분명하다. 앞으로 7년 동안 어떻게 살고 싶은데? 네?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인생은 재미없잖아. 미래 꿈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비참한 사태가 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으로 본 대로만 살려고 억지로 맞추는 것도 이상한 말이야. 계속 좋아했던 오리지널 선배를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선배의 친구 선배랑 사귄다. 정말로 그걸로 괜찮아. 그게... 사요는 순간 어물어물거리더니 어깨에 힘을 빼는 듯이 작게 숨을 토했다. 그렇게 부르는 거 괜찮네요. 하고 적적하게 웃는다. 물론 저는 오리지널 선배랑 사귀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선배를 너무너무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의 친구 선배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오리지널 선배와 이렇게 서로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선배의 친구 선배와 일단은 진지하게 마주대하는 게 더 좋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긴 그렇지. 그것도 한 가지 선택지니까. 하지만 7년 뒤에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사귄다는 게 무책임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제가 죽은 뒤에도 남자친구를 슬프게 하는 건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절대 싫거든요. 아냐. 7년 길다.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좁힐 필요는 없어. 앞으로 사요가 살아갈 7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자 아득해질 것만 같다. 의사가 시한부 인생으로 남은 시간이 7년이라고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루시드 드림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고 마음먹은 뒤로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요가 아주 살짝 눈가를 적셨다. 그 새하얀 얼굴을 바라보다 그만 확 하고 시선을 돌렸다. 창밖에 흘러가는 주택가 불빛을 보며 살짝 눈가에 손을 가져간다. 잠시 후 도착역은 오후나역입니다. 익숙한 차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 음성을 듣는 것도 이제 몇 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괜히 센티멘탈한 기분이 든다. 아무래도 사요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완전히 정한 모양이다. 루시드 드림에 굴하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여 살아간다. 앞으로 만나서 함께 인생을 걸어갈 운명이었던 오리지널 선배에게 미련을 남기면서도 바뀌기 전에 미래 일은 다 잊어버리자고 마음먹고 새로운 연인과 환경에 적응하자고 결심하고 능동적으로 나아간다. 한편 반년밖에 유예기간이 남지 않은 이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루시드 드림을 보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뭐 하나 확실히 아는 것도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 카모노미약 승강장 선로에 떠밀려서 죽는 꿈도, 사무실에서 코시누마를 때리는 꿈도, 주차장에서 카세아의 나이프를 빼앗아 찌르는 꿈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힌트 하나 제대로 얻은 게 없다. 왜 나는 자꾸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만드는 거지? 나랑 고미부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대체 누굴까? 매일 방 안에서 곰팡이 쉰내 나는 이불에 들어 누워 잠들기 전까지 혼자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죽이려는 범인을 잡아낼 거야.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지. 만약 미래를 바꿀 방법을 찾게 되면 사요, 너한테도 알려줄게. 하고 말을 걸자 창밖을 보고 있던 사요가 고개를 돌렸다. 그렇군요. 하고 중얼거렸다. 무리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젖은 눈으로 이세 얼굴을 올려다본다. 사요, 넌 앞으로 7년 남았으니까 후회 없도록 살아.
네? 사요가 보이는 적적한 미소가 눈꺼풀 안쪽에 들러붙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사요는 평소랑 똑같이 요코하마역에서 내렸다. 그 뒤로 한 8분 정도 전철에 몸을 맡기고 카와사키역에서 내린다. 집까지 걸어가면서 이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고미부치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고미부치는 신호음이 3번 정도 울린 뒤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시끌시끌 소란스럽다. 아양 떠는 여자 목소리와 아마도 코시누마가 껄껄대고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재밌게 노는데 미안하다. 방금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신경 쓰여? 뭐가? 집에 돌아가는 전철에서 카스야 타쿠미랑 마주쳤어. 뭐? 미쳤군. 그 자식 너 만나려고 잠복한 거 아냐? 완전 스토커네. 그럴 수도. 걔가 나한테 경고하더라고. 카스야가 고미부치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을 이세는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이를 소개해주겠다는 말도 전했다. 카스야 그 자식,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네. 고미부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양인지 욕을 퍼부었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나도 별짓 다 하고 놀았다.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어쩌니 저쩌니, 그 자식이 뭔데 나한테 그래? 이 사업에 내가 얼마나 생고생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 뭘 안다고. 그러니까? 진짜 열받네. 그 자식은 뭐 깨끗한 줄 알아? 고미부치가 목소리를 깔면서 말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말하는데 그 자식 조심해. 하고 속삭였다. 학교 다닐 때 지인한테 들은 건데 그 자식 집에 빚이 장난 아니게 쌓였다고 하더라. 등록금 낸다고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별짓 다 했다더라고. 카스야는 입장이 곤란한 너한테 접근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호의 베푸는 척하고 돈 빌리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 그래? 내가 아는 애 중에도 그 자식이 돈 빌려달라고 구걸했다는 사람 몇 명 있었어. 카스야네 집이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니 의외였다. 그러고 보니 분명 카스야 아버지는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도산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괜히 그 자식한테 뒤통수 맞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세, 내가 일 그만두면 진짜 곤란해. 넌 나나 회사한테 있어 중요한 전력이라고. 안 그만둬. 걱정 마. 다행이다. 고맙다. 몇 마디 더 말을 나눈 뒤 통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집까지는 20분 정도 거리가 남았다. 편의점 앞에 모여서 노는 동남아계 젊은 애들을 곁눈질하면서 도로 가로등에 비춘 큰 길가 인도를 걸어간다. 트럭이 몇 대 연달아 곁을 지나가면서 배기가스를 뿜어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까지 더웠는데 오늘은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라는 계절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을 여실히 느낀다. 이제 여름을 경험하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걸까? 냉방시설이 없는 방에서 한없이 더위를 참아온 지 어느덧 3개월째였다. 그 생생한 열대야마저 지금은 왠지 그립게 느껴졌다. 제3부 루시드 드림 너머 2019년 1월 4일 금 새해가 밝든 말든 복을 많이 받든 말든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모를 만큼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도 이 정도로 괴롭고 힘든 연말연시는 처음이었다. 집에서 뒹굴거리며 누워봐도 몸을 움직여보려고 밖으로 나가도 2019년이라는 사실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지경이었지만 신년 연휴에 일거리가 있을 리도 없었다. 겨우 1월 4일 평일이 되어 출근하는 날이 되었지만 이세의 마음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앞으로 한 달, 여태까지도 초조해하기는 했다. 그런데도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게 이상하기만 했다. 대책이 전혀 없다는 답답함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가 뒤섞인다. 머릿속에서는 시종일관 죽음을 눈앞에 둔 고미부치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전동열차 안에서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카모노미야 역에 내려서 사무실로 향했다.
졸음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다. 그 정도로 몇 번이고 봐왔던 미래 꿈을 거의 꾸지 않게 된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꿈을 통해 체험하게 될 미래가 줄어들고 있어서가 아닐까?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과거 꿈을 꾸는 일이 많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고통만 커졌다. 시야 한쪽 구석의 검은 원이 전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사무실 문을 연다. 몸을 실내로 집어넣자. 새해 복 받아라. 하는 산뜻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고개를 들자 평소와 다름없이 창가 자리에서 고미부치가 만면의 미소로 웃고 있었다. 그 옆자리에서 코시누마가 오랜만 하고 손을 든다. 신년 연휴 동안 살이 찐 건지 아니면 매일 재택근무로 인해 밖에 나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코시누마의 몸은 한 달 전과 비교해 훨씬 크게 보였다. 사무실을 횡단하여 구석에 있는 공용 테이블로 가서 먼저 앉아있는 나카하라에게 목례한다. 나카하라는 누런 이를 보이며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해왔다. 맞은편에 앉아 벗은 코트와 가방을 좁은 테이블 아래에 놓는다. 오늘은 전 직원이 회사 출근하는 날인지 고미부치에게 물어볼까도 했지만 말을 꺼낼 힘조차 없었다. 의자에 몸을 맡기고 늘어진 채로 힘없이 노트북을 끌어당긴다. 바톤 터치라도 하듯 눈앞에 앉아있던 나카하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미부치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하고 고미부치 쪽으로 다가간 나카하라를 곁눈질한다. 나카하라의 질문은 현금 이외의 수금 방법에 대해서였다. 연말에 방문한 신규 고객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지불이 가능하다면 기부를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한 모양이다. 고미부치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계좌이체 말이죠. 계좌 송부하면 제가 할 테니까 일단 코시누마랑 그 업무 진행하세요. 하고 턱짓으로 옆자리를 가리켰다. 그 정도는 같은 팀인 자기한테 물어봐도 될 텐데 하고 사사로운 일에도 짜증이 났다. 현금으로 수금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신청서를 받은 다음 코시누마한테 전해서 계좌 정보가 담긴 봉투를 나중에 보내게끔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세도 몇 번이나 해본 적이 있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었다. 왠지 모르게 나카하라 씨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 기존 고객을 너무 떠안은 이세보다도 기존 업무가 가벼운 나카하라의 영업 실적이 더 좋아졌다. 어쩌면 영업직 경력이 긴 나카하라가 내심 이세를 깔보는 걸지도 모른다. 에이 설마 하고 고개를 가로로 저으며 못된 생각을 떨쳐냈다. 현재 자신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음이 예정된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그 많던 꿈은 아직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다. 범인이 누구인지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재료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탓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를 수상하게 보고 있는 중이었다. 나카하라 씨? 자리로 돌아온 나카하라 씨에게 작게 말을 건다. 무슨 일이에요? 하고 나카하라 씨가 새치가 드문드문한 머리를 기울였다. 저한테 뭐 숨기는 일 있습니까? 네? 나카하라 씨가 푹 꺼진 눈을 최대한 동그랗게 떴다. 왜 그래요, 갑자기? 하고 동요하는 목소리를 낸다. 있는지 없는지만 말해주세요. 없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세가 콧바람을 뿜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나카하라는 수상쩍은 눈으로 슬쩍 쳐다보더니 손에 든 신청서로 시선을 떨궜다. 야, 이세. 너 왜 그래? 나카하라 씨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 고미부치가 말하자 이세는 슬쩍 고미부치의 얼굴을 보며 넌 어때? 하고 물었다. 어떠냐니, 뭐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얌마. 고미부치가 과장되게 어깨를 들썩이더니 걱정스러운 듯 이세를 쳐다보았다. 너 무슨 일 있냐? 새해 벽두부터 얼굴이 엉망인데?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아하, 그거구만. 내가 연말에 금연한다고 선언해놓고 작심삼일로 끝난 거 말하는 거야? 고미부치가 농담조로 말하자 코시누마, 너는?
어차피 물어볼 것 같으니까 미리 대답부터 해버려. 하고 옆자리를 돌아본다. 없어, 그런 거. 뭔데? 코시누마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이세를 노려보았다. 거짓말, 없기는 뭐가 없어? 하고 생각했다. 옛날에 인터넷에서 사기친 것도, 결혼했다고 사기치고 단신 부임 수당 계속 횡령한 것도 코시누마 입으로는 들은 적이 없다.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 하고 도발적으로 중얼거리자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 이 자식아. 하고 코시누마가 눈을 부릅뜬다. 고미부치가 팔을 뻗으며 됐어. 그만해. 하고 코시누마 눈앞에서 손을 흔든다. 큰 소리를 내며 입구 문이 열렸다.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안녕 안녕. 으아, 겁나 춥네. 잔뜩 흥이 오른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사토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시계 바늘이 딱 9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 맞다.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을 안 했네. 라며 사토는 박수를 한 번 치고는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아니, 아무것도 아냐. 일단 자리에 앉아. 사토, 넌 어때? 흘려넘기려는 고미부치의 말을 끄는 이세가 차갑게 물었다. 고미부치가 곤란해하며 인상을 구기는 모습이 시야 끝에 살짝 비추었다. 방금 전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사토가 눈을 깜박이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토크 흐름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사토가 궁금해하자 코시누마가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히키모토가 느긋하게 출근했다. 히키모토 대답도 비슷했다. 아니, 이분 지각한 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엉뚱한 방향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억지로라도 알아내야 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는 남은 1개월 동안 모든 수수께끼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일단 자신이 왜 죽는지 원인을 알아내지 않으면 죽음을 회피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시험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아무리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직장 동료의 신뢰를 잃게 되더라도 여기까지 온 이상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일단 가능한 방법은 다 써봐야 했다. 야, 이세. 고미부치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한다. 장난해, 지금? 갑자기 분위기 망치게 왜 그래?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뭔데? 말해봐. 나중에.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하자 고미부치는 나중은 무슨,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소리 질렀다. 일단 머리 좀 식혀. 오늘도 몇 군데 예약 있잖아, 그치? 그 분위기로 고객 만나서 민폐 끼치면 가만 안 있을 거다. 알아. 이세는 침 뱉듯이 말하고는 그럼 다녀올게. 하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서류 일체를 가방에 쑤셔 넣고 코트를 걸치고 문으로 향한다. 이세 저 자식, 갑자기 왜 저래? 몰라. 왜 아침부터 난리야, 난리는. 하고 사토와 고미부치가 대화하는 소리를 등지고 거칠게 문을 닫고서 계단을 내려갔다. 비영리 활동 단체 가운데 누군가가 비밀을 안고 있다. 라고 이세는 확신했다. 그게 아니면 마음속으로 아기를 품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세가 코시누마를 때릴 이유도, 고미부치가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을 이유도, 또 고미부치와 이세가 갑자기 살해당할 이유도 없다. 이유도 원인도 없는데 그런 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리가 없지 않은가. 자신이 모르는 어떠한 사정을 도대체 누가 파악하고 있고 누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조직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카스야 타쿠미가 어떻게 접점이 있는 걸까? 의문은 깊어지기만 할 뿐이었다.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향한 이세는 크게 혀를 차며 자갈 위에 침을 뱉었다. 갑자기 주머니에 넣은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꺼내보자 착신, 카스야 타쿠미라는 항상 보이는 알림이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걸어오는 일은 드물다. 은행도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는 날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세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에? 아, 이세야. 아침부터 미안해. 오늘 말이야. 지금부터 담당 기업 공장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공장이 오다와라 시내에 있거든. 점심때쯤 끝나니까 괜찮으면 점심이나 같이 먹을래? 속 편하게 밥이나 먹자고 하고 성질이 뻗치려 했지만 꾹 참았다. 이쪽 입장에서도 마침 잘된 일이다. 카스야 타쿠미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오늘은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금요일이다. 자식이 가족들을 데리고 놀러온 집이 많아서 그런지 잡혀있는 방문 약속은 아침과 저녁 두 건이 고작이었다. 장소는 오다와라역 근처면 돼? 그럼 나야 고맙지. 몇 시에 볼래? 13시 반에 오다와라역 개찰구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세는 전화를 끊었다. 회사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다. 난방이 막 돌기 시작한 차 안에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세는 힘차게 엑셀을 밟고 차를 몰았다. 회사 차를 무인 주차장에 두고 오다와라역으로 향했다. 공기는 차갑지만 화창한 날씨였다. 아직 연말연시로 휴가 중인 사람이 많은 모양인지 오다와라역 근처에는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오다와라 성 방면으로 향하는 인파를 거슬러 오르며 이세는 개찰구를 향해 걸었다. 거대한 오다와라 초롱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개찰구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래도 카스야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주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휴일을 만끽하는 사람들뿐이라서 양복 입은 회사원이 그런 곳에 서 있으니 눈에 띄는 게 분명하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고 알림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다. 시각은 딱 13시 반이었다. 카스야 성격상 말도 없이 시간에 늦을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문득 시야에 들어온 게 있었다. 천천히 개찰구 앞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해 간다. 눈에 익은 모습인데 하고 직감한 순간 뇌가 얼어붙은 것만 같은 충격과 한기를 느꼈다. 남자는 트위드 재질의 코트를 입었다. 허벅지를 반 정도 덮는 기장으로 늘씬한 체형을 강조했다. 그 짙은 회색 재질 위에는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세세한 직선이 종횡으로 퍼져나갔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무수히 많은 선이 우아한 사각 모양을 수놓았다. 저 무늬 틀림없다. 루시드 드림에서 몇 번이고 봐왔던 체크문의 코트다. 신장이나 체형도 2월 4일에 카모노미약 승강장에 나타난 수수께끼의 남자와 일치한다. 남자의 얼굴을 응시하고 눈앞에 나타난 진실을 곱씹으려고 시도했다. 시선을 느꼈는지 남자가 갑자기 돌아봤다. 이제서야 이세를 알아차리고 하고 한 손을 들면서 다가온다. 체크문의 코트를 입은 남자 카스야 타쿠미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구김없는 한바구음을 띄우고 있었다. 갑자기 나오라고 했는데 나와줘서 고마워. 그럼 어디로 갈까? 하고 묻는데 이세의 시선이 이상해서 더듬어 따라간 끝에 자기 가슴께를 내려다본다. 응? 뭐 묻었어? 아니. 은행원인데 그런 무늬 코트 입어도 되나 싶어서. 아하, 역시 좀 과하려나? 좋아하는 가게에서 신제품이 나와서 겨울 보너스로 샀거든. 기껏 입는 건데 직장에서도 입을까 싶어서 오늘 처음으로 입어본 건데. 무늬 없는 게 더 나았으려나? 하고 코트 재질을 꼬집어보는 카스야에게 하는 마음에도 없는 반응을 보였다. 당황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 카스야가 범인인 건가? 카스야가 고미부치랑 나를 죽인 거야? 빙글빙글 사고가 맴돌기 시작한다. 그럴 리 없어 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다. 카스야가 살인범이라면 사후 꿈속에서 보인 초췌한 모습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성묘를 다녀왔다고 쓸쓸히 이야기를 하던 게 다 거짓말이라고? 이세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로했던 모습도 다 연기라는 거야? 얼마 전까지 오다와라 지점에서 근무한 동기가 있는데 가성비 좋은 밥집이 있다고 알려줬거든. 거기 가도 괜찮을까? 아무 생각 없는 느긋한 카스야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역 출구 쪽으로 따라 나선다.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이새는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위험 신호가 빨갛게 전멸한다. 이 자식한테서 정신을 놓아서는 안 돼. 맥박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새는 땀으로 젖은 소나기를 양복 바지에 비벼 닦았다. 13시 반이 넘어서 그런지 인기 많은 밥집인데도 줄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다. 안내받은 안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둘 다 코트를 벗는다. 카스야가 체크무늬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거는 모습을 이새는 곁눈질로 지그시 관찰했다. 요즘 날씨 참 춥다. 그치?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얼이 빠질 정도로 평범한 잡담으로 시작했다. 점원이 내온 따뜻한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따뜻해라. 하고 카스야는 입가가 느슨해질 정도로 행복해한다. 한편 이새는 아무 말 없이 점심 메뉴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가온 점원에게 가장 가격이 싼 정식을 주문한다. 저도 그걸로. 하고 카스야도 같은 메뉴를 주문한다. 요즘 일은 좀 어때? 덕분에 일이 없지는 않아. 대단하다. 진짜. 고객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야? 고령 독신자가 많아. 대부분 자식하고 사이가 멀어졌거나 손자 손녀를 포기했거나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계기가 없던 차에 알게 되었거나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고 보면 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고미부치가 잘도 자선 사업을 시작했으니 말이야. 게다가 성공시키고 있다니 더 무섭지. 카스야가 한 말투가 신경 쓰여서 이새는 슬쩍 고개를 들었다. 카스야, 너는 왜 그렇게 고미부치를 싫어해? 하고 물어보자 카스야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미안.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하고 반성한 듯 말하더니 입을 다문다. 잠시 뒤 듣고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하고 전제를 깔더니 카스야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단순히 억울했어. 절친이라고 생각한 이새를 나랑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남자에게 빼앗겼다는 게 내가 처음으로 고미부치를 봤을 때가 교문에서 막 나올 때였는데 머리카락은 완전 파란색으로 염색했고 날라리 같은 교복을 아무렇게나 걸치고는 껌을 씹고 있었어. 전형적인 양아치였으니까. 그땐 진짜 충격이었어. 나랑은 일절 만나주지 않는 이새가 그런 불량 학생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말았으니까. 나 자신을 전부 부정당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어디가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하면 이새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어. 생각이 너무 많아. 맞는 말이야. 안 좋은 버릇이란 건 나도 알아. 결국은 그냥 질투일 뿐인데 점점 복잡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상한 정의감을 남에게 관철하려고 고집부리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봤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엉뚱한 행동으로만 보일 뿐이라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건데 말이야.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하고 카스야가 쓴웃음을 지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인상만으로 단정 짓는 건 나쁘지. 나도 고미부치한테는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어. 이새가 같이 일하고 싶을 만큼 제대로 된 남자니까 나도 고미부치를 더 믿어야 할 텐데 말이야. 카스야 같은 엘리트가 고미부치 같이 한때 양아치였던 사람을 질투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믿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태까지 카스야가 토로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카스야도 카스야 나름대로 스스로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인생을 보내온 모양이었다. 질투라는 단어가 내 속을 메아리친다. 그래서 고미부치를 찌른 거야. 죽인 거야. 카스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가 없었다. 순수해 보이는 미소 아래에 지금 이 순간에도 뒤틀린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카스야. 응? 결심하고 말을 걸려고 하자 하필이면 타이밍 안 좋게 주문한 정식이 도착했다.
점원이 떠나기를 기다린 이세가 다시 한 번 말을 짜냈다. 지금부터 물어보는 거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해주라. 갑자기 새삼스레 왜 그래? 카스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당연한 걸 가지고 얼마든지 물어봐.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 말이야, 한 달 뒤에 죽어. 뭐, 왜 내가 죽어야만 하는지 짐작 가는 거 있어? 이세는 카스야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했다. 카스야가 이세에게 사리를 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세가 모르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힌트를 남김없이 놓쳐서는 안 된다. 카스야는 눈을 크게 뜨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죽는다니,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아냐. 설마 자살이라도 할 생각인 거야? 그럴 생각 없어.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됐으니까 질문에 대답해. 짐작 가는 게 있냐고. 없지, 당연히. 전혀 없어. 카스야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판단하기 어려운 이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참고로 고미부치랑 내가 동시에 죽게 될 거야. 뭐라고? 왜 그런지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평소 카스야답지 않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고함소. 리의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카스야와 이세를 쳐다보았다. 뭐든 간에 나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 숨기는 거.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는 거야? 일단은 대답부터 해. 비밀이 있냐고. 없다니까? 이세 너한테는 내 모든 걸 다 밝히고 있어. 그럼 빚 문제는? 빚? 카스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세의 예상은 빗나갔다. 무슨 빚? 누구 빚?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면서.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헛소문도 그런 헛소문이 없다. 진짜. 숨겨도 소용없어.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테이블 구석에 뒤집어 둔 스마트폰을 거세게 꺼내든 카스야가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조작한 끝에 화면을 내보이며 자, 한번 봐. 하고 눈앞으로 쭉 내민다. 표시된 화면은 인터넷 뱅킹 개인정보 페이지였다. 잔고가 300만 엔이 넘었다. 학생 때 모은 알바비, 취직하고 나서 4번 받은 보너스, 다 저금했어. 혹시 나한테 막대한 빚이 있으면 갚지도 않고 이렇게 목돈을 그냥 계좌에 넣어두는 게 가능하겠어? 안 갚으면 계속 이자가 불어날 텐데. 다음으로 카스야는 도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흘리고 다니는 거야? 하고 중얼중얼 을조리면서 입출금 내역 상세 페이지를 표시했다. 확실히 급여나 상여금이 들어온 거나 ATM에서 소액 출금한 것 말고는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은 딱히 없어 보였다. 내가 들은 바로는 내 집이 빚을 떠안고 있다고 들었거든. 우리 집, 부모님 말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카스야가 이세의 말을 딱 잘랐다. 몇 년간 아버지 회사 실적이 나빠지거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아버지랑 내가 간병을 하거나 집안 형편이 빡빡해진 적은 몇 번 있긴 있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빚을 낼 정도까지는 아니야. 대학생 때 지인들한테 돈 빌리려고 여기저기 다녔다는 말을 들었는데 누가 그런 밑도 끝도 없는 헛소문을 냈어? 분통해하는 카스야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대학이라면 설마 고미부치가 그랬어? 잠시 망설였지만 하고 끄덕였다. 이세야, 미안. 고미부치를 믿겠다고 선언까지 해놓고 이런 말 하는 거 면목 없기는 한데 아까 한 말은 취소해야겠어. 카스야의 두 눈에는 진지한 빛이 어렸다. 고미부치가 이세 너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언제야? 언제였더라? 내가 이세 너랑 마주치고 난 뒤야? 아니면 전이야? 내가 이직 권유를 했다는 말을 고미부치한테 했지?
했어. 혹시 빚 이야기 들은 게 이직 권유를 말하고 난 뒤야? 아니면 전이야? 혹시 내가 그랬다는 말을 이세 너한테 들은 뒤에 했지? 그랬던 것 같아. 고미부치는 나를 적대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하고 카스야가 턱에 손을 가져다 대며 중얼거렸다. 너무 사실무근인 내용이라서 고미부치가 착각해서 말했을 가능성도 낮아.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내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세를 비영리 단체에서 빼내려고 하니까 보복으로 한 행위인 걸까? 나를 붙잡아 두려고 일부러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너를 경계하게끔 만들려고 했다. 이 말이야? 맞아.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나를 붙잡아 둘 이유가 어디 있어? 직원은 나 말고도 많은데? 이세는 나카하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런 영업 경력직을 고용해 점점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 알바나 다름없는 박봉이라 구직 공고를 내도 사람이 모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끈기 있게 찾던가 아니면 대우를 좀 더 개선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이세가 갑자기 문득 정신을 차렸다. 카스야의 말을 전면적으로 신용하면 위험하다. 라는 사실을 겨우 떠올린다.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고미부치에 대해 마음속 깊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연기일지도 모른다. 선로에 떨어지는 이세와 고미부치. 그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체크무늬 코트 입은 남자의 모습이 선명히 머릿속에 되살아난다. 이세와 고미부치를 어두운 선로로 떨어뜨린 사람. 그것은 카스야였다. 하지만 대체 뭘 위해서? 식어가는 생선찜 반찬을 바라보면서 이세는 생각에 잠겼다. 카스야도 고미부치도 둘 다 못 믿겠어. 자, 일단 먹자. 카스야가 힘없이 입을 연 것은 그 뒤로 좀 지나서였다. 저녁에 방문을 하나 끝낸 이세는 평소보다 빨리 사무실로 복귀했다.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고미부치와 코시누마 두 사람뿐이었다. 나카하라는 아직 외근 중이었고 사토와 히키모토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기껏 회사에 나왔으면 퇴근 시간까지는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둘 다 새해가 밝아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은 특별한 성과도 없었으니 사무작업도 바쁠 게 없었다. 오전 정기수금은 현관 앞에서 잡담 몇 마디 하는 걸로 끝났다. 저녁은 코시누마한테서 받은 리스트에 실린 70대 여성인 신규 고객을 방문했으나 딱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모양인지 월 3만엔 이상? 일시불인 줄 알았더니 하고 바로 튕겨냈다. 일단은 소책자를 건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액 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인터넷은 무서워서 싫어. 하고 인상만 썼다. 하지만 사무작업은 어지간히도 진행이 안 됐다. 체크문의 코트로 몸을 가린 카스야 타쿠미의 모습이 몇 번이고 머리에 되살아난다. 결국 복귀한 나카하라가 공용 노트북을 가지고 갈 때까지도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할 업무를 전혀 끝내지 못했다. 시간이 남아 수첩을 펼치고 내일 스케줄을 확인한다. 수금이 2건, 신규 방문이 2건 들어와 있다. 그 옆에 직접 쓴 메모를 발견한 이세는 오늘 중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기억해냈다. 코시누마. 뭔데? 컴퓨터를 보고 있는 코시누마를 부르자 짜증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방금까지 부담스러운 분위기였던 것도 오늘 아침에 이세가 보인 언행 때문이다. 내일 수금 갈 오치아이, 라캅라는 지원자분이 앞으로 몇 번 납부해야 하는지 횟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했어. 그런 데이터는 내가 관리하는 거 맞지? 맞아. 기다려. 오치아이 이름은? 미즈에, 서지. 오케이. 나중에 줄게. 바쁘면 원소스라도 줘. 내가 찾아볼게. 아냐. 그 정도는 이쪽에서 할 테니까. 하고 말한 코시누마가 책상 서랍으로 손을 뻗자 키보드 옆에 놓아두었던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 맞다. 오늘 술 약속 있었지. 코시누마가 허둥대며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몸집으로 주위를 다 무너뜨릴 기세로 사무실을 나갔다. 계단에서 통화하는 모양인지 미안 하고 신이 난 굵직한 목소리로 사과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담배 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고미부치가 담뱃갑과 라이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마 코시누마도 피우겠지. 하고 혼잣말하며 코시누마 책상에 있던 담뱃갑을 짚는다. 고미부치가 입구 문에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세도 일어나 이동했다. 코시누마 책상으로 향해 의자에 앉는다. 방금 코시누마에게 의뢰한 일 정도라면 바로 직접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았다. 코시누마 컴퓨터에는 이미 몇 개 정도 창이 열려 있었다. 하나하나 클릭해 보았지만 총계정 원장, 결산 보고서 같은 게 적혀 있는 걸로 보아 모두 결산에 관한 자료인 듯했다. 1월이 결산기다 보니 일이 많이 밀렸다. 라며 코시누마가 저번 달부터 투덜거렸는데 이것들을 말한 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했던 코시누마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아마도 대부분은 고미부치가 고쳐주고 있을 게 뻔하다. 문서 폴더를 열고 그럴듯해 보이는 파일 이름을 찾았다. 코시누마는 폴더 관리도 엉망이어서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죄다 한 곳에 몰아넣었다. 그걸 하나하나 보고 있자니 장학금, 기부자 일람, 20181226갱신 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찾았다. 더블클릭해서 파일을 열어보니 이름, 입금일, 기부액 같은 항목명이 눈에 들어왔다. 원하던 파일을 바로 찾아 안심하고는 오치아이 미지에라는 이름을 찾는다. 하지만 방대한 리스트 가운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오치아이라는 성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몰라 전체 검색 기능으로 찾아보았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래도 이 리스트는 홈페이지를 경유해서 신청한 기부자 정보만 모아놓은 파일인 것 같았다. 시험 삼아 사카구치 세이코 씨를 비롯한 고객 이름을 몇 명을 검색해 보았지만 하나도 검색되지 않았다. 어쩐지 기부금액, 월간액 표기가 없더라니 하고 납득한 이세가 다시 제대로 된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코시누마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겠다 하고 이세는 고개를 들어 출입문 쪽으로 돌렸다. 코시누마가 뒤따라오는 고미부치와 무언가 신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무실 안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세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코시누마의 커다란 눈은 도끼눈이 되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성난고함 소리에 놀라 황급히 의자에서 엉덩이를 뗀다. 아까 말한 데이터, 그냥 내가 찾아서 인쇄하려고. 하고 변명하자. 누구 맘대로 만지는 거야. 하고 코시누마가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깔았다. 직장 컴퓨터는 원래 다 공용이잖아. 하고 반론하고 싶었다. 넥은 담당 쪽이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기니까 한 사람당 한 대씩 배정했을 뿐이잖아. 이세가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고미부치가 에이, 그만해. 하고 코시누마 어깨에 손을 얹었다. 코시누마, 너 소심하게 왜 그래? 뭐 보면 안 되는 거라도 들어있냐?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컴퓨터를 남이 만지는 게 싫다고. 이세, 너도 쓴다면 쓴다고 말 정도는 하지. 다음부터 그렇게 해. 갑자기 코시누마한테 욕을 들어 기분이 나빴지만 고미부치가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세는 알았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지못해 나카하라가 있는 테이블로 돌아갔다. 열받은 모습으로 그 큰 몸을 의자에 내던지듯 앉는 코시누마를 몰래 곁눈질로 관찰한다. 뭔가 수상한데? 의혹이 머리 위에서 점점 커져갔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경매 사기 문제도 그렇고 고미부치가 조사해서 발각된 단신부임수당 부정수급 문제도 그렇고 코시누마는 아무래도 수상한 점이 많다.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 라는 질문을 모두에게 빠짐없이 던졌지만 그때도 가장 감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코시누마였다. 오늘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한잔 하기로 해서 먼저 간다. 가시 돋친 말투로 코시누마가 의자에서 일어나 배낭을 맸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고미부치와 나카하라의 인사를 받으며 코시누마는 출입문 너머로 사라졌다. 이세는 아무 말 없이 코시누마가 떠난 책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한참 뒤 평소보다 일을 빨리 끝낸 나카하라도 퇴근했다. 고미부치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중이다.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고미부치와 코시누마라서 두 사람 중 한 명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야근을 하는 모양이었다. 고미부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이세가 묻자 고미부치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뭐를? 하고 이세를 쳐다보았다. 오늘 또 카스야 타쿠미를 만났어. 물어보니까 집에 빚은 없대. 대학생 때 돈 빌리러 다닌 적도 없는 모양이야. 진짜? 고미부치가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헛소문이었나 보네.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았는데 아닌가 보다. 미안.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내가 묻고 싶은 건 일부러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거짓말해서 뭐 하게? 카스야는 너랑 초등학교 동창이지. 나랑 아는 사이는 아니야. 빚이 있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다 널 위해서 알려준 거지. 고미부치가 곤란해하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더 이상 물고 늘어져도 소용없겠다 하고 직감했다. 이세는 아무 말 없이 컴퓨터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고 보니 이세, 요새는 집에 늦게 간다. 전에는 9시 땡 하면 갔는데. 그냥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대꾸한다. 시간과 무관하게 야근하게 된 것은 더 이상 그 전철에 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다. 사요가 보낸 첫 메일로 이세는 이별을 통보받았다. 영문을 알 수가 없어 무슨 일 있어? 하고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사요로부터 답장이 오는 일은 없었다. 그 뒤로 한동안 이세는 고집스레 같은 전철을 탔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카타오카 사요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더 이상 없으리라 라는 근거 없는 예감이 점점 이세 가슴 속을 파고들었다. 사요는 겁이 난 거라고 생각한다. 이세의 죽음을 알기 전에 스스로 모습을 감춘 것이다. 루시드 드림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알게 되면 사요는 앞으로 7년간 한 줄기 희망도 품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 법칙을 확인하지만 않으면 어쩌면 꿈이 현실로 바뀌는 현상을 피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는 신락 같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마도 이게 사요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지였을 것이다. 이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앞으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할 카타오카 사요의 행복을 비는 것뿐이었다. 안녕 하고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린다.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분명 누구든 외로울 것이다. 끝.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